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입니다. 4에서 9번이고 비문학 지문인데 보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본 단어긴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익숙하진 않았던 거여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지문이 연습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장의 단어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는 이 지문을 많이 좀 읽어보시면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에는 이제 조문 1조, 2조 이런 게 있죠. 그 법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법 규범인 여기서 법 그냥 규범이 아니라 법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규범이 지켜야 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에서 얘기하는 규범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의 의미 여기서 성문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문서화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은 다 있지. 그렇지 않은 법도 있나? 네, 없으니까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 건데 뭐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면 이제 법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의례 그래 왔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는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는 모두가 그냥 사거리라고 불러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이제 뭐 법원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법원 사거리예요. 아니면 사거리가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거리라고 하면 요 법원 앞에는 요 사거리를 말하기로 했어. 여태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게 이제 관습적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게 관습법 같은 걸 예를 들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하면 문서로 적힌 법인데 이제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서로 된 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조항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 그러면은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뜻, 예를 들면 사과하다에는 사실은 그냥 미안해 이런 거만 있는 거라고 보통 쓰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그게 아니라 돈을 갚다 라는 뜻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나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물리 해석, 그 문장에 적혀진 이치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제 문장 그 자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맥락이나 과정,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 예를 들면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다. KC 인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건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맥락을 고려하는 거니까 지금 체계적 해석을 앞으로 말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쵸?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지만 하지만 체계적 해석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띌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유상계약이 나오네요. 유상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랑 B가 계약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그걸로 나중에 이자 갚아서 붙여서 10,000원에다가 1,000원을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나는 10,000원을 빌려주고 1,000원을 더 받는 거고, 그렇죠? 얘는 돈이 없는데 10,000원을 받고 또 10,000원에 1,000원 붙여서 갚고 서로 주고받는 거를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한번 여기다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A를 매도인이라고 해봅시다. 매도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 파는 겁니다. 자, B를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매도와 매수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각자 알아서 좀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냥 수를 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서 내 손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B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집값을 줍니다. 1억.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우리 집을 사고 팝시다. 계약을 합니다. 2025년 10월 1일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주, 이제 잔금을 합니다. 나머지 돈을 1억을 다 주고 이제 매수인이 집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025년 11월 13일에 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그걸 누수라고 합니다.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누수는 2025년 9월 1일 계약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누수였다. 그래서 볼게요. 본문 목적물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이미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계속 물이 새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수가 있는 걸 알고 1억을 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누수 없는 집의 값어치가 1억이었을 걸로 생각하고 매수인이 샀겠죠. 그래서 그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매도인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원인이 뭐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뭐 매도인의 우리 아기가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계약 전부터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때문에 그런 거면 원인과 관계없이 담보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 그러면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이런 거예요. 고치는데 2천만 원 들어요. 수리비가. 그럼 보통 이 경우 어때요? A가 내가 그 수리비 갚아줄게요. 손해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가 원칙이에요.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이런 거예요. 아니, 누수가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집에 들어 살 수가 없어. 알고 보니까 이 집은 뭐 누수가 뭐 보통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다 이제 허물어가지고 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여기는 물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집을 사서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취소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어.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1억 다시 내놓으세요. 이 집 다시 가져가시고요.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2천만 원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양측에 어디에도 치우쳐진 그런 조문을 넣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에게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는 사실 굉장히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앞선 부분에서 보면 아니 무조건 매수인이 다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계약이라는 게 서로 돈을 주고받고 다 끝났는데 어떠한 특정 조건으로 인해 매수인만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거는 매도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매도인에게도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어. 아니 이미 매도인이 만약 말을 한 거야. 누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입주해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데 이렇게 해서 수리비를 받아내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알 수 있었던 경우 매도인이 말을 했는데 매수인이 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못 들었다 자기가. 근데 그건 알 수 있었던 경우겠죠. 그것까지는 매도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매도인이 수리비 2천을 물어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매수인이 그 집에서 못 산다고 하더라도, 거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유상계약이었어요. 여기서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는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값어치. 이 집에 1억 원어치의 그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물세면 없었던 거죠. 근데 채권에서는 어떻게 되냐? 채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과 유상계약의 특징을 봐야 돼요. 유상계약은 이제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가 되지만 채권은 뭐냐면 빚을 받을 권리예요. 권리. 아니 빚을 받을 권리인데 그 값어치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미 값어치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1억 빌려주고 1년 뒤에 1억 받는 거 이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값어치는 이미 1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장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실현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나한테 갚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채권에서의 담보는 이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연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담보 물건이 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담보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걸 내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이걸 말하는 건데요. 쭉 읽어볼게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이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채권자입니다. 빌려준 사람이에요. 빚을 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B는 채무자입니다. 빌린 사람이고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저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이 경우인데는 어떤 거냐면, 자, A가 1억한테 B한테 1억을 빌려줬어. B는 얘한테 1억을 주고 나중에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1억을 그냥 빌려주고 그냥 받겠다 이러면 좀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담보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요거 집 하나 있던데 그거 나한테 담보로 맡겨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2억 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이 됩니다. 자, 1억짜리 채권은 돈을 받으면 끝나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강제 집행. 그러면 강제로 얘한테 돈을 갚게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이거예요. 담보를 맡아놨으니까 요거를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안 갚아? 그럼 이 담보를 가지고 얘한테 그만큼의 값어치를 줘야겠어. 자, 목적물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뜻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런 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됩니다. 좀 나눠서 받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2억짜리 집을 얘가 못 갚았어요. 1억을 못 갚았어요. 1억 천을. 그래서 B가 담보로 맡긴 이게 경매로 나옵니다. 자, 왜냐면은 B가 팔지 않겠죠? 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파는 거예요. 대신 팔아줘요. 자, 팔아서 2억짜리 집이지만 그 제값을 받기 어렵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1억 5천에 팔립니다. 자, 1억 5천에 팔려요. 그럼 어때요? 자,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채권자님, 당신에게 1억 5천 팔았으니까 1억 1천 드릴게요 하면서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이 요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때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B라는 사람이 한두 명한테 빚을 빌린 게 아닌 거예요. 자, A하고 나 이렇게 사람한테 B가 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한테 1억을 빌려줬고 얘도 1억, 얘도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랬을 때 물론 이제 A는 1억 1천을 받는 거긴 하지만 여기선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럴 경우는 어때요? 경매를 파서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 1억, 1억, 1억 얘네한테 다 같은 비율로 전달이 됩니다. 5천, 5천, 5천 이렇게 배당이 돼요. 어차피 다 못 갚으니까 3억이는 다 못 갚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A가 여기서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 A가 담보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내가 담보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 그럼 너가 그 이제 보증을 받았었던 그 담보를 받았던 거니까 너가 1억, 너 1억 다 받아. 채권액, 원래 채권액 1원이지 1억 받아. 그럼 나머지 남는 거를 둘이서 2억 5천씩, 2,500만 원씩 나눠 갚아. 1억 5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물건을 가지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꼭 담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나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갚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기로 하는 겁니다. 이때 원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 한다. 이걸 한번 볼게요. 채권자입니다. A는 빌려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 B는 채무자예요. 빌린,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A가 생각했을 때 B가 조금 쎄해.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보증인을 세워. 너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대신 갚을 사람을 세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못 갚으면 니라도 갚어. 1억 1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채무는 뭐예요? 이 사람? 이거 1억. 이 사람은 이게 주채무예요. 원래 메인이 되는 채무예요. 그쵸? 그리고 보증인이 채무는 뭐예요? 내가 빌린 건 아니지만 B가 못 갚았을 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보증채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개념이 되셨죠? 자, 볼게요.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됩니다. 이 보증 자체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담보니까 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니까 얘가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얘의 보증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얘가 돈을 갚았으면 얘도 갚아야 될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네요. 왜냐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합니다. 누구요?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게 보증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이상하다. 우리 보통 보증 좀 서줘 하면 얘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와가지고 막 싹싹 빌고 하니까 이 둘이 왠지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있을 계약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B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줄 거예요. 근데 못 믿겠어. 얘가 못 갚으면 어떡해. 큰 돈인데. 자, 그러면은 너 보증인 좀 데려와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데리고 와. B라는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A가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어. 누구야? 했더니 B가 말한 게 내 동생. 그 직업은 있니? 했더니 아니 무직이야. 근데 애는 착해.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A 입장에서는 얘는 뭐 당연히 보증인 세웠으니까 대신 갚을 사람이니까 얘는 끝났다고 쳐도 A 입장에서는 아니 무직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내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어때요? 얘가 얘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죠. A가 당연히 보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내가 보고 얘한테 보증을 써도 된다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면 얘가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둘이 계약을 한다고 쳐봐요. 보증인이 얘한테 갚아. 그럼 얘가 얘한테 안 줄 수도 있죠.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채권자와 보증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닙니다. 유상계약은 어땠어요? 유상.
서로에게 보상 줄 게 있어야 돼요. 너도 주고 나도 주고. 근데 어때요? 보증계약은 보증인만 채무가 있죠? 얘가 얘한테 줄 건 없어요. 채권자가. 그래서 이거는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은.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예요. 야, 너 보증서 줘서 너무 고마워. B가 C한테 너무 고마워. 100만 원 줄게. 많이는 못 주고 100만 원 줄게. 고마워. 라고 해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왜 그래요? 돈을 받는 게 얘가 얘한테 받는 거지. 얘한테 받는 게 아니죠. 둘의 계약은 여기인데 그쵸? 이 계약 안에서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옆에 넘어갈게요. 자,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위험한 계약이니까 규제가 좀 필요하겠죠.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방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규제가 있는데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그러니까 사인이나 본인의 이름이 적힌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 아닌가? 하지만 우리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 빌리는데 야, 나 10,000원만 빌려줘. 나 지금 용돈에서 떨어져서 밥 싸먹고 내일 줄게 하면 그래 알았어. 계약서 쓰자. 아니죠. 하지만 계약서 없다고 해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되지만 보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증인이 내가 사인을 안 했네? 그러면 얘가 갚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 보증은. 근데 보증인이 그걸 모르고 돈을 이미 갚았어 대신. 1억 1,000만 원 갚았네?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다 갚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안 거야. 내가 안 갚아도 되네? 라고 해도 그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이행이 돼서 이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뭐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기가 이제 피자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1억을 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채무여서 얘가 알고 보니까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차를 바꾸고 싶어서 라든지 뭐 더 좋은 걸 뭔가를 사고 싶어서 하는 전혀 무관한 그냥 금전 채무인 거야. 그럴 거라면 보증인이 빌려주지 않았을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거나 그냥 정말 얘한테 뭐 받는 거 100만 원도 안 받고 그냥 호의로만 보증한 거야. 그래, 우린 친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이 됩니다. 보증이 너무 안타깝죠. 그 보호는 어떤 거라면 예를 들자면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이게 왜 보호냐면 보증기간을 안 썼어요. 그런 계약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랬더니 얘를 막 10년 동안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1억이. 얘가 빌린 건데 얘가 그걸 계속 갚고 있어. 그거 너무 잔인하죠. 그럴 경우는 3년만 하고 그 뒤로는 이 보증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무려 4줄이네요. 하지만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까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갚으라고 안 하고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빌린 건 얘인데 얘한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네가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증인은 이 사람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을 보유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얘 있잖아. 알고 보니까 땅이 있어. 밭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팔면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를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 말고 B한테 가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최고라는 거는 이거는 재촉하고 알리다예요. 그래서 재촉하세요. 나 말고 B한테 청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얘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검색의 항변권은 말 그대로 검색이에요. 조사해봐라. 그게 아니고 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이런 재산 같은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가 보증을 섰지만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채무자더러 갚아라, 주채무자더러 갚아라 라고 하는 권리가 보증인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읽어볼게요.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연대보증 특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연대보증이라는 게 생겨요. 보증을 섰는데 특약에 연대보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말 그대로 둘이 연대예요. 우리는 하나의 연대야. 그러면은 너와 나는 같은 배를 탄 거야 라는 거예요. 너나 나랑 같아. 연대해서 보증했어 라고 하면 어때요? A는 B한테 받든 C한테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둘은 하나니까. 그래서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쟤한테 B한테 먼저 가서 받아. B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먼저 가서 받아.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 1억 1,000을 다 C 네가 갚아라고 해도 C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C가 다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연대보장을 쓰면 B라는 주채무자가 갚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얘가 그냥 다 갚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하는 게 일반 보증도 말하지만 특히 연대보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 여기 특별법에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연대보증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쵸? 일반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연대보증은 본인대로 갚으라고 하면 그냥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성문법에는 특별법에는 여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석하는 데에서는 적용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맥락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채권자, 채무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문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